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항상 이렇게 인사하는 게 참 좋아요. 이렇게 인사를 드린 지가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참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읽으면 힘을 얻고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고전.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야 할 책은담이란 책입니다. 정말 이 책을 제가 읽고 나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참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 하나하나는 되게 짧은데 하나를 다 읽고 나면 약간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얼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맞다 이거지 하면서 좀 뼈를 때리는 말들도 많고 이야기 하나하나에 교훈이 숨어 들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음미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읽어드리는 건 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더 많은 내용들이 이 책에 있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되게 재밌습니다. 책은담이란 제목은 사람이 항상 나뭇뿌리를 씹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라는 말에서 따온 거래요. 비록 사람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한다 해도 매사에 성심을 다해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이 책 내용도 이 책은담에 토대를 두고 만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 그래요, 언제 항상 행복하시고요. 또 잘 자요, 항상. 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소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하지만 여러 날을 헤매며 찾아다녀도 그런 사람은 만날 수 없었다. 소년은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 위대한 사람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산중을 헤매다가 지친 몸을 잠시 쉬려고 나무 그늘에 앉았다. 소년이 잠시 졸다가 눈을 떠보니 웬 노인이 소년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채 맑은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은 문득 이 노인이야말로 자기가 찾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소년에게 물었다. 왜 이런 산중에서 졸고 있느냐? 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소년은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소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지금까지 공연한 고생을 했구나. 네가 찾고 있는 사람을 내가 가르쳐 주마. 예? 정말이세요? 지금 당장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네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올 것이다. 그 말을 남긴 채 노인은 호련히 사라졌다. 소년은 노인이 말한 대로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과연 누군가가 맨발로 뛰어나와 소년을 반겨 맞았다. 그 사람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다. 학문보다 소중한 것. 자신의 학문이 최고이며 세상에서 자기 실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며 자만에 빠져있는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은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탔다. 배사공은 아직 앳된 소년이었다. 배가 출발하자 노인은 방금 출발했던 나무숲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소년에게 물었다. 얘야, 저 숲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노인의 느닷없는 질문에 소년이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저 나무와 풀과 그리고 새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그게 숲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노인이 따끔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년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넌 인생의 반의 반을 잃은 셈이란다. 강의 한 복판에 이르자 노인이 다시 소년에게 물었다. 저 깊은 강물을 보거라. 어디는 흙이고 또 어디는 물이지 않느냐. 너는 이 지구의 오묘한 이치를 알고 있느냐? 소년이 갸우뚱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안 좋았지 그런 것들은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딱한 지고. 그렇다면 너는 인생의 반을 잃은 셈이란다. 노인은 아까보다 더 치근해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갑자기 소년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할아버지, 소용돌이에요. 어서 강물로 뛰어드세요. 노인이 놀라 앞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저마치에서 큰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노인의 낯빛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강물로 뛰어들라고?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러자 소년이 노인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아니, 그래도 강물로 뛰어드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 인생의 전부를 잃게 되거든요. 음식 냄새와 동전 소리. 어느 마을에 부유층이 드나드는 호화롭고 큰 식당이 있었다. 음식값이 너무나 비싸 가난한 이들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식당 주인도 옷차림이 궁색하면 아예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지도 않았다. 그 고급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사내가 한 명 살고 있었다. 그는 그 식당을 지날 때마다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릴 정도였다. 저 음식들 한 번만 먹어봤으면. 하지만 그럴 뿐도 없을 뿐더러 엄한 주인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사내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자기가 먹을 음식을 들고 나와 가능한 한 식당 쪽으로 가까이 가 냄새를 맡으며 먹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내는 머릿속으로 식당의 음식을 먹는다는 상상을 했다. 비록 냄새뿐이지만 그는 며칠 동안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것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사내의 행동을 지켜보며 못마땅하게 여기던 식당 주인이 음식 냄새를 맡은 값을 내라며 계산서를 갖고 온 것이다. 내일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고발할 테니 그렇게 하시오. 단단히 화가 난 주인은 사내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사내는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새벽녘에서야 묘안을 생각해냈다. 날이 밝자 사내는 동전 몇 개를 강통 속에 넣고 식당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주인을 불러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계산을 시작할 테니 잘 받으시오. 사내는 동전이 든 깡통을 식당 주인의 귀에 대고 흔들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깡통을 딸랑딸랑 흔들어댄 뒤 사내가 말했다. 자, 이만하면 음식값을 다 지불한 것 같은데 거스름 또는 팁이니 그냥 가지시오. 사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으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죽을 각오를 하여 산 사내.
몹시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두 젊은이가 산중을 헤매다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가가서 보니 노인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으나 그대로 몇 시간만 두면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이 노인을 두고 가면 이내 숨을 거두고 말 것 같아. 우리가 데리고 가세. 한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친구가 벌쩍 뛰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우리도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처지야. 거기다가 호까지 붙이자는 말인가? 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자네 혼자 알아서 하게. 그리고 친구는 훌쩍 떠나버렸다. 혼자 남은 젊은이는 생각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 아닌가. 어차피 나도 길을 찾지 못하면 지금 이 노인처럼 눈밭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 텐데. 젊은이는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노인을 둘러와 봤다. 숨을 헐떡거리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저만치에 쓰러져 있었다. 노인을 내려놓고 가까이 가서 보니 아까 혼자 떠나버린 그 친구였다. 어이 친구야, 정신 차려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런데 그 친구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채 숨을 거둔 뒤였다. 젊은이는 이미 죽은 사람보단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업고 가는 게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 다시 노인을 업고 길을 떠났다. 마침내 젊은이는 노인을 들쳐업고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맨 끝에 길을 찾아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젊은이가 살 수 있었던 건 하늘의 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이는 노인을 업고 뛰느라고 온몸이 땀에 젖었고 등에 업힌 노인도 젊은이의 체온을 받아 얼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젊은이는 남의 목숨을 구해주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된 셈이었다. 덧없는 재물과 길이 남는 선행.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다. 3명의 친구를 가진 청년이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매우 소중하고 다정하게 생각하는 친구였다. 두 번째 친구는 다정하지만 그렇게 소중하지는 않다고 여기는 친구였다. 세 번째 친구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저 그렇게 여기는 친구였다. 어느 날 왕이 청년을 궁궐로 불렀다. 그러자 청년은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닐까? 청년은 혹시나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새 친구에게 동행을 제의했다. 첫 번째 친구는 바쁜 일이 있다며 청년의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했다. 자기도 함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두 번째 친구는 궁궐 앞까지는 같이 가주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함께 가주고 말고 자네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운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모두 상징적으로 쓰였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에 비유되고 두 번째 친구는 친지나 지인에 비유되며 세 번째 친구는 선행에 비유된다. 사람이 죽은 뒤에 재물은 덧없는 것이 되고 친지나 지인은 자기와 죽음을 함께할 만큼 각별하지 않으며 오로지 선행만이 죽음 이후에도 오래 기억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아버지 친구와 아들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나 친구로 삼아 어울려 다니는 청년이 있었다. 하루는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분별이 없다고 생각한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말했다.
그래, 네 친구들 중에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들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오늘 나와 함께 다니며 네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친구, 그 친구들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자꾸나.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앞장서서 집을 나섰다. 첫 번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말했다. 친구야, 내가 그만 실수를 하게 돼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오늘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 괴롭히고 있어. 잠시만 나를 좀 자네 집에 숨겨주지 않겠나? 뭐? 자네를 숨겨주면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칠 텐데 그 난동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나? 미안하지만 난 그럴 수가 없네. 미안하네. 다음 친구 집으로 가서 똑같은 말을 했으나 역시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한나절이 다 돼가도록 아들은 친구의 집을 찾아다니며 애걸어다시피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 이젠 이 아비의 친구들의 집에 가보자. 몹시 상심해 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친구 집에 당도하자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지금 나를 잡으려 포졸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나를 잠깐만 자네 집에 숨겨주게.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오, 자넨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필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테지. 어서 들어와서 내게 그 사정을 이야기해주게. 내가 포도대장에게 잘 말해줄 테니. 친구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귀어온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노력하여 구하라. 옛날에 한 왕이 현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적어오도록 하시오. 왕은 나라 안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현자들이 모두 모인 터라 반드시 훌륭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 몇 달 후, 현자들은 열심히 연구하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0권의 책에 적어 왕에게 바쳤다. 왕은 며칠에 걸쳐 10권의 책을 모두 읽은 뒤 다시 현자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백성들에게 10권은 다 읽기에 너무 많으니 분량을 줄이도록 하시오. 왕의 명을 받들어 현자들은 다시 밤을 새워 연구한 끝에 책을 5권으로 줄여가지고 왔다. 그러나 왕은 그것도 너무 많다며 다시 분량을 줄이라고 말했다. 현자들은 그 5권을 다시 3권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왕은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그래서 현자들은 한 권으로 압축해서 바쳤으나 왕은 그것도 많다며 고개를 저었다. 현자들은 다시 의논의 의논을 거듭한 끝에 종이 한 장에 10권의 내용을 압축해서 왕에게 바쳤다. 이것도 너무 많소. 더 줄이도록 하시오. 마침내 현자들은 한 구절의 말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그랬더니 왕은 그제야 무릎을 쳤다. 옳지, 바로 이것이야.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짜는 없다.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이유.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모을 줄만 알았지
도무지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어 사람들에게 지독한 구두쇠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큰 마음을 먹고 관청으로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이자수,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을 내놓을 테니 가난하고 헐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그는 우쭐거리며 관리에게 말 안 뒤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가난한 친구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 친구는 비록 가난하지만 식견이 뛰어난 선비였다. 친구가 찾아오자 그는 얼굴을 붉혀 흥분하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며칠 전에 말이야, 내가 직접 관청으로 찾아가 내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해서. 그랬는데도 왜 아직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욕을 멈추는 겐가? 친구가 빙긋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암소와 돼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테니 잘 한번 들어보게. 선비 친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암소와 돼지가 만나 이야기를 시작했네. 돼지가 굉장히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어. 왜 사람들은 저기보다 암소를 더 좋아하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말이야. 갑자기 부자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야 암소가 돼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 아닌가? 선비 친구가 여전히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건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네. 한번 생각해보게. 세상에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 아무리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지 않는가? 더 생각할 것도 없어. 암소가 돼지보다 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이네. 그러자 선비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돼지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야 뭐 밥만 먹기만 하지 주는 것은 별로 없군. 하지만 죽어서는 맛있는 고기와 뼈를 제공하지 않나? 그래, 그럼 암소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야. 부자는 뭔가 깨달은 것이 있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암소는 말이야, 죽어서 고기와 뼈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을 때도 우유를 준다네. 사람들이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네. 선비 친구의 말에 부자는 비로소 자신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를, 그 까닭을 알게 되었다. 인내를 일깨워준 친구의 조언. 옛날에 같은 서당에서 학문을 익힌 친구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학문을 닦아 한 친구가 먼저 벼슬길에 올랐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다른 한 친구도 관직을 얻어 임지로 가게 되었다. 임지로 부임하기 첫날 뒤에 관직을 얻은 자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는 예전에 학업을 같이 했던 그 친구도 참석했다. 그는 이제 막 임지로 떠나는 친구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겪어보니 관직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네. 앞으로도 많은 일을 참아야 할 것이네. 알겠네. 자네의 충고 잊지 않겠네. 시간이 흘러 연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먼저 벼슬길에 나섰던 친구가 다시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참아야 하네. 이 친구가 걱정이 많네. 네, 알겠네. 꼭 그렇게 하지. 연회가 끝나 친구들이 하나 둘 돌아가기 시작했다. 벼슬을 하고 있는 친구는 맨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그에게 당부했다. 꼭 명심하게 참고 또 참아야 하네. 그러자 그 친구는 지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발끈 화를 냈다. 아니, 이 친구가 지금 나를 놀리는 겐가? 알았다는데 왜 자꾸 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하는 건가? 그 말에 친구는 실망스러운 낯빛이 되어 중얼거렸다. 그것 보기나 이제 겨우 같은 말을 3번 했을 뿐인데 그것도 참아내지 못하지 않았나?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세. 그는 친구의 말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죄를 인정한 늙은 죄수. 너그럽고 공정한 정책을 펼쳐 백성들에게 신임을 두텁게 얻고 있는 왕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이 죄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을 방문했다. 죄수들은 왕의 마음이 너그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을 잘해서 석방을 해달라고 매달려 볼 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왕이 감옥에 들어서자마자 죄수들은 아우성이었다. 왕이 한 죄수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죄를 짓고 감옥에 오게 되었느냐? 그러자 질문을 받은 죄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왕은 아무 대꾸도 없이 다음 죄수에게 물었다. 그래,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못된 놈에게 누명을 쓰고 이 고생을 하고 있죠. 제발 석방시켜 주십시오. 왕은 수십 명의 죄수들에게 죄목을 물었으나 모두들 무죄를 호소하며 석방해달라고 애걸했다. 그러다가 왕이 맨 마지막 방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방에는 아우성치는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늙은 죄수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왕이 다가가 물었다. 그래,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왕의 물음에 늙은 죄수는 다소곳이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는 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죄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늙은 죄수의 대답을 듣자 왕은 간수를 불러 명령했다. 이 죄인을 당장 감옥에서 내보내도록 하라. 이 감옥에는 모두 죄가 없는 이들만 있는데 유독 이자만이 죄를 지었다고 하니 큰일이 아닌가. 죄 없는 자들이 이 죄인을 통해 악행을 배울까봐 심히 걱정이 되는구나. 왕의 명령에 따라 늙은 죄수만이 석방되었다. 죽음 앞의 공포. 십수년 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베리아 벌판을 달리던 냉동차에 사람들이 갇혔다. 안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만 냉동실 문을 밖에서 잠그고 말았던 것이다. 냉동실에 갇힌 사내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지만 이미 주행을 시작한 차의 소음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내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내 몸은 이미 얼어가고 있다. 의식도 점차 희미해진다. 모든 것이 끝났다. 사내는 그렇게 냉동실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만년필로 열차 벽에다가 그렇게 끄적거렸다. 다음 목적지에서 냉동차가 멈췄다. 물건을 내리기 위해 냉동실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사내의 싸늘한 시체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냉동실의 온도가 사람이 얼어 죽을 만큼 낮지도 않았는데 사내가 얼어 죽었다는 점이었다. 그 냉동실은 고장이나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결국 사내를 얼어 죽게 만든 건 치명적으로 낮은 온도 때문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벌벌 떨게 한 공포였다. 진정 행복한 자. 어느 나라에 세상에서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사는 왕이 있었다. 왕은 매일 비단 옷을 걸치고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 왕의 밑에서 일하는 관료들도 부러울 것 없이 살기는 마찬가지였다. 임금이 내려준 옷과 음식으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라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 왕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며칠 동안 고민했으나 좋은 방도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신하들을 전부 불러 모아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뾰족한 묘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왕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왕 노릇도 힘들어서 못해 먹겠구나. 왕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와 회의를 파하고 신하들을 모두 물러가도록 했다. 회의를 마치고 궁전을 나오면서 신하들도 저마다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 관료 노릇도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 아이고, 골치야. 신하들은 이마에 땀방울을 닦아내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 궁전 안쪽의 구석에서 정원사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콧노래는 바로 그 정원사가 부르는 것이었다. 정원사는 아주 즐겁게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그 표정엔 아무런 근심도 없었다. 일을 열심히 해 땀을 흘리고 있긴 했지만 신하들과는 달리 전혀 힘들어하지도 않았다.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 중국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대사는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 좌선을 하고 나서 사람의 마음은 본디 청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선법을 제자인 해가에게 전수했다. 어느 날 해가가 스승인 달마에게 말했다. 스승님, 제 마음에 걱정이 가득 들어찬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 말을 들은 달마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스승의 말에 해가는 자신의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본체가 어디 있는지 열심히 찾아다녔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다시 스승에게 가서 구했다. 스승님, 아무리 마음을 찾아보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달마가 말했다. 그럴 것이다. 마음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곧
네 마음이다. 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도 곧 편안해질 것이다. 무릇 세상의 모든 일은 네 스스로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란다. 욕심에는 끝이 없다. 옛날 하늘나라에서 신선 하나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는 지상에서 가장 욕심이 없는 자를 데려오라는 천재의 명을 받들고 있었다. 천재는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줄 생각이었다. 신선은 어느 산 옆을 지나다가 온화한 얼굴을 지닌 중년 사내를 만났다. 내가 저기 보이는 큰 바위를, 그걸 금덩이로 만들어 줄 테니 갖겠느냐?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했다. 왜 그러느냐? 금이 싫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요. 저기 저 산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신선은 이내 그 자의 욕심에 혀를 내두르며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이라도 더 큰 금을 갖길 바랬다. 그래서 신선은 어린 사람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어린 자들은 아직 세상의 탐욕에 그나마 적게 물들었으리라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신선은 어느 마을을 지나다 반듯하게 생긴 소년 하나를 만났다. 얘야, 내가 저기 보이는 큰 바위를 금덩이로 만들어줄 테니 갖겠느냐? 소년이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까지 바위만한 금덩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정녕 저 바위만한 금을 갖지 않겠느냐? 네. 정말 금이 탐이 나지 않는 것이냐? 신선은 거듭하여 물었지만 소년은 금덩이를 갖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제야 제대로 사람을 찾았구나. 신선은 이제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너무나도 기뻤다. 그래서 소년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 요량으로 그에게 물었다. 네 뜻이 참 갸륵하구나. 이 손가락으로 네 소원을 이루게 해줄 테니 딱 하나만 말해보거라. 그러자 소년이 천진스럽게 말했다. 저 크게 바라는 거 없어요. 바위 덩어리나 산을 단숨에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선님의 그 손가락을 제게 주세요. 돌멩이가 가득 찬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 영감은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일전 한 푼 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느 해인가는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둘 굶어 죽어 나가는데도 눈 하나 꿈쩍이지 않았다.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을 잃어버릴까봐 늘 전전긍긍했다.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영감은 궁리 끝에 자기 집 담벼락에 몰래 큰 항아리를 묻고 돈이 모이기만 하면 거기에다 갖다 넣었다. 그것도 불안해서 아침 저녁으로 항아리가 안전한지 확인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두쇠 영감은 여느 날처럼 항아리를 확인하려고 뚜껑을 열어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돈이 하나도 없잖아. 항아리 속에는 엽전 대신 돌멩이가 가득 들어 있었다. 영감은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이웃 마을에 사는 구두쇠 영감의 친구가 찾아왔다. 영감이 돈을 몽땅 도둑 맞고 망연자실해 있는 광경을 보곤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뭘 그리 넋놓고 앉아 있는가? 어차피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돈, 그거 한 푼도 쓰지 않을 생각 아니었나? 그렇다면 항아리 속에 돈이 들어있든 돌멩이가 들어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